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습니다.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습니다.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내일이 취임 1주년이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야 반응은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 초대한 두 분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민주당 박주민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내일이 1주년이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제 자평의 말을 했고요. 물론 시각들이 다르실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잠시 저희가 또 영상을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와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바뀌고 있습니다. 예. 국민과 함께 바로 서는 잠시만 나라를 보고요.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원래 영상은 우방국과의 이거보다 더 길긴 한데 저희가 다 볼 수는 없어가지고 저 정도만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이 1주년을 맞아서 만든 영상이에요. 자, 오늘 있었던 발언도 그렇고 반론 재반론 순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발언 오늘 있었던 발언 자화자찬이죠. 그리고 동시에 전 정부에게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팩트하고도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향후에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 정부 탓하시느라 시간을 다 보내신 것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당이 저렇게 평가를 해야 정상이겠지요. 저희가 야당이었을 때도 사실 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두 가지는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면 북한의 핵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김정은 정권은 핵을 보유할 의지가 없다. 이거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 이래가지고 트럼프하고 만나게 한 거잖아요. 엄청난 실패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불러온 거 맞습니다. 일본 외교 관계 다 망가뜨려 놨지요. 한미 관계 어그러져 있었지요. 특히 친중으로 가가지고 경제 얘기를 하지만 경제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은 절대로 사오질 않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만 사오지. 그만큼 한중 관계에 있어서도 경제라고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중국은 큰 봉우리, 대한민국은 작은 봉우리 이렇게 표현까지 하면서 이런 외교적인 이런 틀을 우리가 바로 세웠다라고 하는 하나의 평가가 있고 두 번째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이다가 보니까 경제 문제 아니겠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한다, 탈원전한다 그러면서 전기료 폭등 다 불러왔지요. 부동산 임대 3법 같은 경우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 다 거리로 내몰아 놨지요. 이 경제 문제는 어느 대통령 한 분이 일을 한다고 해서 1년, 2년 내에 펴질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저희 정부에서 이 무너져 내렸던 대한민국 이것을 바로 세우는데 굉장한 시간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분초 단위로 맞추지는 않는데요. 제가 좀 약간 길게 하셨으니까 좀 드리겠습니다. 한일 관계 얘기하셨는데 한일 관계 정부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망쳤다. 아니죠.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자 일본이 그 판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수출 규제 정책을 시행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능동적으로 소부장 중심으로 국산화 또는 수입 다변화를 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가 망쳤다? 그럼 이건 도대체 어느 나라 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고 어느 나라가 그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겁니까? 완전히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요. 탈원전으로 전기값 인상을 불러왔다. 제가 뭐 대정부 질문에서 질문한 적도 있고 뭐 상임위에서 질문한 적도 있는데 전기값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최근에 있었던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격이 급등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원전이 차지하는 발전에 있어서의 비중은 크게 문재인 정부에서 줄어든 바가 없고 오히려 박근혜 정부 말기보다 늘어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과 좀 다르다라고 많은 언론에서 팩트체크한 바가 있죠. 전세, 대란 지금 전세 사기 얘기하시는데요. 작년에 국토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는 완전 헛개비하고 싸웠던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역전세, 깡통전세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전 정권 탓을 하면서 전세 대란이 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대책을 세웠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대상을 상대로 잘못된 정책을 세웠고 금리가 인상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제대로 만들지 않았던 것이죠. 작년 하반기부터 그 금리가 계속해서 오른 지도 꽤 됐는데 최근까지도 별다른 대책을 내세우지 못했었습니다, 정부가. 그러다가 안타깝게 이제 세 분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자 뒤늦게서야 뭐 전세 사기나 전세 피해자들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 전부 다 전 정권 탓이라 그러면 도대체 1년 동안 정권을 운영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아마 이런 부분은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전세 사기 같은 경우가 제일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시점이 21년도부터입니다. 이런 문제가 다 함께 지금 경제적으로 제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처리를 못한 걸 인수받은 거잖아요. 이거 세우는데 어렵습니다. 지금 나덕현 아까 뉴스 보니까 체포되고 이랬던데 이거 같은 경우도 보자고요. 증권 합수 수사본부단 해체를 누가 했습니까? 자본시장 이렇게 엄청나게 교란시켜 놓는 게 국가의 기둥을 뽑아버렸기 때문에 검찰 기능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와해를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운 거예요. 이러한 무너져 내렸었던 대한민국을 기둥을 다시 하나씩 세우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특히 경제 부분에서는 오래 걸립니다. 예. 한마디 더 붙여도 됩니까? 두 차례씩 하셨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시각이 엇갈리는 건 뭐 예상했던 바고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는데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이제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도 볼멘 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그러니까 외신들하고는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국내 기자들하고는 이렇게 문답을 갖지 않아서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봅니까? 전 세계에서 도어 스태핑을 한 대통령이 아마 우리 대통령이 처음이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좋은 제도를 우선 기자들이 잘 갖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나가는 대통령 뒤에다가 소리를 지르고 이랬으니 그거 책임의 소재를 따지기 전에 이런 좋은 제도가 들어오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요. 근데 출근길 문답이 약간 조금 시간이 워낙에 짧기 때문에 기자들이 좀 이렇게 문답을 주고받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예. 잘 다듬어서 좋은 문화로 만든다고 한다면 세계에 아주 모범적인 선례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예. 또 5월 2일 날 대통령께서 기자들을 초대해가지고 간담회 식사를 하면서 충분히 얘기도 했습니다. 아니 뭐 외신 기자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외신 기자는 외국에 나가시니까 그때그때 한 거고요. 또 앞으로 필요하면 자주 소통한다. 김치찌개도 끓여서 좀 하자. 소그룹으로라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자주 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자들하고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1주년 당연히 이제 국민들도 궁금한 게 많을 겁니다. 워낙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라든지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특히 어려운 방향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과연 대통령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을까 이런 얘기를 직접 듣고 싶고 또 물어보고 싶으셨던 것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외에 기자들과의 간담회나 기자회견조차 없이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방금 잠깐 보여주셨던 일방적 홍보 영상 자화자찬하는 거 싫다고 하셨으면서 홍보 영상은 왜 만드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아마 국민들이 바랬던 모습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외신과는 아주 격이 없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과도 좀 비교되는 모습이어서 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1주년 맞아서 오늘과 내일 사이에 많은 언론사들이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네.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이제 연합뉴스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예, 국정 지지도인데요. 예, 좀 준비해 주시면 예,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이 37.5로 나왔고 부정이 60%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하고 뭐 큰 차이는 없고 비슷한 것 같아요.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뭐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제 한 37.5, 30%한 중반 이 정도를 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성희영께서는? 우선 뭐 국정 지지도가 40%를 못 넘고 이러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죠. 집권 여당으로서 그 부분은 뭐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하고는 다릅니다. 인기를 올라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쇼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돈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쇼로 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진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진영에는 어째 탁현민 같은 사람이 없느냐. 정말 기획을 잘합니다. 탁현민 비서관이 있었을 때 행사장에 제가 여러 번 갔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선 쇼를 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격식을 안 따지고 이런 걸 좀 싫어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인기를 유지하는데 쇼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두 번째, 퍼주기입니다. 이 퍼주게 되면은 많이 올라갑니다. 누구한테 퍼준다는 겁니까? 국민들한테 주는 것이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 세제 개혁도 잘하고 이래서 매년 잉여 세수가 1년에 30조씩 이렇게 남아 들어왔어요. 그때 코로나가 나기 전인데 그는 갖다가 전부 다 추경으로 막 썼거든요. 돈 주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부채를 1,000조 원 이렇게 넘도록 국가 부채를 내놨으니 저희가 추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불가피한 경우만 했고. 이 돈을 퍼주면 인기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지만 지지율이 지금 떨어진 거는 그 두 요인이 좀 부재했기 때문에 두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대표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적 포퓰리즘을 하지 않고 쇼를 하지 아니하면 실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비교적 실용주의이고 이러한 쇼 같은 경우를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원인도 전 상당히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국가의 기능들이 좀 복원이 되고 하면서 시간 가면 저는 지금 지지율보다는 앞으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쇼, 돈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러면서도 또 전 정권하고 비교를 하세요. 아니, 비교할 수밖에 없죠. 역사가 다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69시간 노동 등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정책들, 특히 그것도 설익은 채로 그런 정책들을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도대체 뭐 철학이 있는가, 방향이 있는가, 또는 누군가 좀 진중하게 정책이라도 연구하는가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셨고요. 외교나 안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을 스스로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본과의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사실은 퍼주기 아니었느냐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꼭 이제 해외에 나가실 때마다 외신과 인터뷰하실 때 그 수습 안 되는 말들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국민분들이 분노도 하시고 도대체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런 게 반영된 게 이 지지율이에요. 전 정권하고 비교하실 문 필요가 대통령도 없어요. 실수 많이 하셨어요. 전 정권하고 그러니까. 비교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게를 느끼신다고 했으니까 제발 그 무게를 온전히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정권하고 비교 자꾸 하시면서 그 무게를 안 느끼시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수습할 수 있는 타이밍도 놓치시는 것 같아요. 이제 1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전 정권 얘기하지 말라 얘기를 하시는데 야당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 문제에서부터 내려오는 국가가 붕괴되어 있던 것을 이 복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그런 부분이 아프니까 전 정권하고 비교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운영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피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아프시더라도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실험만 바랍니다. 충분하다면 뭐 전 정부 때 과연 뭐가 무너졌었는지부터 하나씩 다 따져서 한번 따져보고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과장된 평가이신 것 같고 오히려 그것이 아전인수격 해석이신 것 같고요. 아니 하나만 말씀드려도
증권 합동 수사본부단을 그 부분도 해체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아니 그게 말았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옵티머스 좀 라임 드리고 옵티머스 수사하니까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증권 그런데 합수단 같은 잠깐만요. 경우에 그게 있었으면 이번에 그 나덕현 대표 같은 저런 사건이 났겠냐는 거예요. 증권합수단 같은 경우에 왜 없앴냐면 그 당시에 아마 여러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증권합수단이라는 데가 오히려 정관예우의 온상이 됐었고 증권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비호하는 역할을 했었다는 부정적 평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특수수사 역량을 좀 축소하고 줄이면서 동시에 그 부분을 좀 손을 댄 것이죠. 만약에 아무런 부작용이 없이 순기능만 있었으면 과감히 그것을 없앨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많은 보도를 통해서 그런 부작용들이 확인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손댄 것이니까 그러면 그런 걸 보강을 했어야지 없애냐는 거예요. 아예 없어졌잖아요. 아니 그게 그러한 부작용이 나왔으면 또는 경제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기능을 부작용이 분산시킨 나왔으면 것이지 부작용이 그 나왔으면 없앴다는 표현은 틀린 겁니다. 아니 해체시켰잖아요. 항상 국민의힘에서 얘기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국정원의 간첩 관련된 수사라든지 또는 대북 관련된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과 국내 수사 같은 경우에 없앴다 그러시는데 없앤 게 아니라 경찰로 이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관 또는 분산은 무조건 다 없앴다고 평가를 하시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팩트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과장된 거고. 알겠습니다. 예. 전문적으로 증권 범죄에 대해서 지능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해온 게 증권 합수 수사본부단이었거든요. 증권 합수단이 오늘 뭐 주제는 아니니까. 아니 잠깐만요. 예, 예.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한다면 박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해야 돼요. 새로 만들든지. 그래서 오히려 없애버리고 생겼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런데 한 거고요. 그거를 최근에 있는 각종 그 증권 범죄가 발생했던 것을 과거의 증권수사단을 없앴던 것에서 다 이유를 찾으시면은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그러니 거고요. 심지어 이번 정권의 아니. 금감원장도 정리를 좀 검찰 해주시죠. 출신이에요. 자, 근데 왜 이런 것들 미리 발견해서 박 못 의원님 잡냐고요. 잠깐만요. 이 짧게 부분에 있어서 부탁드립니다. 계속 문제제기가 들어오는 게 이상 징후가 발견된 지 한참 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번 예. 정부에서. 자,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드리는 제가 말씀이 일부러 좀 개입을 일부러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방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도 나름의 정보값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부러 개입을 안 했는데 짧게 성 의원님이 답변 주시고 마무리를 좀 하는 게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증권 이 합수단 같은 경우도 조사 합수단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으면 보강을 해야지요. 해체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놨잖아요. 그다음에 대공수사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무력화시켜 놨는데 대공수사야말로 정말 극비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 능력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전된 것도 그래서 아니고 이게 지금 뭐 자,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검경 경우 수사권 조정이 오늘 뭐 주제는 정말로.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죠. 예. 저희가 근데 제가 일부러 그 공방을 이렇게 치열하게 하실 때 개입은 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렇게 강론적으로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충돌 지점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단 뭐 검찰 경찰 문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1주년 맞아서 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근데 잠깐 좀 호기심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 언론에서 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는 언론들이 있고 오늘은 제가 어디서 보니까 그 보수 언론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게 있는데 만나면 물론 이제 지금 안 만난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나면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반등에 조금이라도 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통 이미지를 좀 불식시킨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이제 갈등과 대립 말고도 좀 이제 협치 부분도 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질문인데. 만나면 지지율 올라가지요. 올라가죠. 근데 그런데 왜 안 만날까요? 민주당은 협치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작년도 대통령께서 5월 10일 날 취임을 하셨고 5월 18일 날 광주 민주화운동 행사할 때 통합 열차가 갔잖아요. 당시 민주당 같이 타고 가자고 그랬어요. 8일밖에 안 된 대통령의 제안을 일거에 거절했던 게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저는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그 틀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라는 거는 뭐 기본 전제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또 제1야당의 대표라는 것도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전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야당 대표로서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범죄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만났었을 때 수사를 하는 여러 쪽에 주는 시그널이 어떻게 가겠는가. 성희영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이다. 그렇습니다. 만나는 것이. 지금 예. 지지율에 연연할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박광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만나실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우리 박 의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뭐 제1야당의 대표 만나도 빨리 만났어야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국정 현안들이 있고 그것을 신속하고 또 생산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말 안 되는 이유와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수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와 국정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서로 영향을 반드시 미친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약간 터무니없는 근거인 것 같고요. 예. 민주당이 협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반면에 저희가 여러 차례 또 여러 경로로 그 협치에 관련된 여러 요청을 했을 때 또 무시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은 정부 여당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민주당 얘기로 넘어갈까 했는데. 아니 잠깐만요. 국제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형사재판에 계류된 국제범죄 이 사람들을 많이 살상했거나 이래 있었을 때 국제범죄로 해가지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국가의 원수가 거기에 올려져 있다고 한다면 미국 대통령이나 다른 나라 대통령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 만납니다. 저도 이 얘기 하고 싶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문제됐던 사람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이 돼서 버젓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그래서 유죄가 나왔습니까?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아니, 주가 유죄가 조작 나왔습니까?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검찰도 그렇게 얘기하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뭐 경찰대 졸업식이나 이런 데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저도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것도 다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가급적 개입을 안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민주당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박 의원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문제, 지금 이게 뭐 연일 논란이 되고 있고 오늘 SNS에 김 의원이 사과문을 올렸어요. 해명 내용은 사실상 현금으로 뺀 거는 그동안 거의 없고 코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게 시세로 지금 한 뭐 9억 원 정도 된다. 이런 게 핵심 해명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법적으로 볼 부분이 있고 법적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 이제 지적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어떻게 법적인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더 소명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이루어질 거고 또 수사도 한다 그랬으니까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뭐 뚜렷이 이제 어떤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여당도 그렇고 검찰도 얘기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건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법적인 부분 말고는 이제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제 다에게 코인 투자라는 것이 과연 그러면 타당한 것인가? 이 부분 하나 하고 관련된 법안에 이제 발의자로 참여했었던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좀 김남국 의원이 직접 좀 유감 표명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은 국민들 눈높이에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긴 있겠죠. 예. 김남국 의원은 자기 말하고 행동이 너무 틀리잖아요. 정말 이거에 대한 젊은 청년 정치인인데 청년들한테 주는 그 청년들이 가상자산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우성 쳤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김남국 사건을 봐보면 사태를 봐보면 우선 자금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본인이 이걸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 해명은 그렇습니다. 일단 주식을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제 투자를 했다는데. LG 디스플레이에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가지고 가상자산 투자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예금에 들어가 있는 9억 8천인가는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맞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그 당시에 LG 디스플레이를 팔고 그 거래 기록에서부터 그리고 가상자산 샀었던 매입에 대한 증거, 날짜 이런 구입했었던 이런 기록들을 다 내놓고 그대로 설명하면 될 일이에요.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미공개 정보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 가상자산을 사들였는지 무슨 미공개 정보 가지고 하지를 않으면 이거 사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해 충돌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네 번째로는 정말 가난 코스프레를 했잖아요. 구멍난 운동화 신고 나와가지고 말이죠. 본인은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라면 위로 끼니를 때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자산이 21억이 돼요. 본인이 21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변호사 몇 년 했어요? 국선 변호사를 따져보니까 2년을 했더라고요.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박 의원님. 네. 그러면 어떻게 21억을 모았겠어요? 이분은 아이스크림도 한 1,000만 원씩 가는가 봐요. 그런데 이런 거 안 먹고 쌓아가지고 그저 오로지 21억을 모은 것 같은데
문제는 21억이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돈에 대한 출처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예. 이 분노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설명을 전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좀 진행 과정에 있으니까 이게 지금 안 지켜보는 맞고 걸로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재발론 기회를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분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난하다와 검소하다는 좀 차이가 있다는 점. 그러니까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정치 자금을 아껴 쓴다와 내가 돈이 없이 가난하다. 요건 또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구분해 주시면 훨씬 더 평가하기에 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이 검소하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자금이 안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산자금하고.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코스프레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아니, 부분은 이제 또 뭐 자금 수사가 부분에 이런 진행될지 거 안 우리 될지 국민들이 국민들이 설명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이 구멍 뚫린 저 운동화 신고 나오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나 후원금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놓고 자기 통장에 21억 있다 그러면 어느 국민이 그 국회의원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근데 열띠게 말씀해 주셔서 예, 제 입장에서도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시청률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성일정 의원과 박지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